네, 이제 단일 요소 리카르도 모형을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모형의 세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가격의 변동에 따라 가지고서 와인 아니면 치즈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생산을 갖다 둘 중에 하나만 하는 상황 혹은 둘 같이 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요 두 모형이 그 두 재화 사이에 두 나라 사이에 이 모형이 워킹하는지를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이제 요번 현재 이제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저희가 이제 국제경제학 저희가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그 국제경제학에 대해서 무역과 금융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서 경제학에서 아주 기초적인 거 수요 공급하고 이제 모형과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배웠었는데요. 이제 실제 보시다시피 이제 지난 시간에서도 사용이 됐지만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번 시간도 이제 그러한 그래프에 대한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논의가 이제 이어져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시면서 이렇게 팔로우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단일 요소 리카르도 모형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 리뷰를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리카르도 모형 상에서의 무역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지, 그다음에 상대적 공급과 상대적 수요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무역을 하게 되면 어떤 이득이 생기는데, 무역의 이득은 말하자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실제 그 국가 간의 교역을 하게 되면은 임금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자국이 와인하고 치즈를 전부 잘 만드는 어떤 그런 나라를 쳐요. 뭐 예컨대 미국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나라는 뭐 와인에 있어서건 치즈에 있어서건 그 교역 상대국에 대해서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나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도주와 치즈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자국의 단위당 노동 소요량이 외국보다 낮은 어떤 이제 그런 상황을 갖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치즈에 대해서도 사람 투하가 좀 적어도 똑같은 양을 뽑아낼 수 있고, 와인에 대해서도 투하를 좀 덜 해도, 노동을 좀 덜 투하해도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래 부등식을 보게 되면은 위첨자 별이 붙어 있는 쪽이 이제 외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ALC가 A별 LC보다 작은, ALW도 A별 LW보다 작은 그런 상태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상태가 이제 말하자면 절대 우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두 재화의 생산에 있어 가지고서 모두 우위인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 우위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비교 우위라고 하는 거는 단지 한 재화에만 나타나는 건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재화 둘 사이에 기회비용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건 저희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비율이기 때문에 절대 우위 하에서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은 다를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 봤었던 한국 대 베트남 같은 케이스도 그렇고 분명히 어느 한 나라가 더 뛰어난 생산 역량 가지고 있지만 그 둘 사이의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건 비율이기 때문에 뭐 하나를 더 생산하면 뭐 하나를 줄여야 하는 그 비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국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쪽 오른쪽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된다 그러면 파란색으로 그어진 나라가 예를 들어 뭐 미국이다. 그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은 QC가 늘어나는 양이 QW 줄어드는 양보다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의 기울기 자체가 좀 더 이렇게 가로로 누워 있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만 좌우 절편상으로 볼 때에도 말하자면 이제 동일한 노동량 상에서 말하자면 이제 더 많은 양을 생산해낼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그림을 잡았어요. 반면 이제 빨간색 쪽을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뭐 미국의 교역 상대방인 뭐 멕시코나 캐나다 이런 나라를 쳐요. 그럼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빨간색 턴의 기울기가 이제 좀 더 스티프하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치즈 생산보다 와인 생산에 이 나라가 좀 더 소질이 있는 뭐 이제 그런 상태를 갖다가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동일한 노동 투하 시에 절대 생산량은 파란색이 좀 우위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양자 간의 교환 비율은 이 기울기가 다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세팅을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좀 세팅을 했는데요. 말하자면 이제
자국 같은 경우는 치즈 생산하는 데 들어간 노동 투하량이 1이고 와인에 대해서 2예요. 그래서 둘 사이의 그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와인 대비 치즈가 0.5인 반면에 우리의 교육 상대국 같은 경우는 치즈 하나 만드는데 노동 투하가 6이 필요하고요. 와인 하나 만들려면은 노동 투하가 3이 필요하대요. 말하자면 우리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못하는 거예요. 교육 상대방이. 근데 이제 둘 사이의 교환 비율을 보게 되면 결국은 말하자면은 2가 나온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치즈 쪽에 좀 더 노동 투하량이 더 높은, 그래서 이제 일종의 치즈 와인 대비 기회비용이라는 게 2로 나타나는, 기회비용이 좀 치즈 입장에 좀 높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국이라고 하는 자국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그러니까 파란색 선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은 노동 투하 대비 생산량은 양 산업 모두 더 효율적이지만은 비교 우위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사실은 치즈 쪽이 말하자면 와인보다 좀 더 효율성이 높은 편이고, 반대로 우리 교육 상대방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전체적으로 좀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굳이 치즈하고 와인 중에 골라라 그러면 얘는 와인을 좀 더 잘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결국은 절대 우위 속에도 있어도 말하자면 상대 우위라고 하는 거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무역이 일어나기 전에 각국에서 포도주에 대한 치즈의 상대 가격은 결국은 기회비용으로 정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봤었습니다. 무역이 없었을 때에는 외국이 더 높은 치즈 기회비용을 갖는다고 할 때에는 포도주에 대한 치즈의 상대 가격은 자국에서보다는 외국에서 더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 기회비용을 다 반영을 해서 가격이 정해질 거기 때문에, 무역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나라 안에서 자급자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무역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치즈를 갖다가 실어 가지고서 외국으로 보내주고, 외국은 포도주를 갖다가 실어 가지고 자국으로 보내주는 것이 서로 이익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교육을 하는 게 서로 이익이다라는 걸 안다 그러면은 그 상대 가격이라고 하는 거를 정하는 것은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정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슬라이드를 통해서 제가 이제 드리는 일종의 화두입니다. 지금 문제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제 리스본이죠. 리스본에 가게 되면은 포르투갈 리스본에 가게 되면 그냥 펠리페 왕자일 겁니다. 대항해 시대를 갖다 이끌었던 왕자인데요. 어쨌건 무역을 통해 가지고서 무언가 내가 잘하는 것을 갖다가 팔고 남이 더 잘하는 걸 사오는 걸 통해서 서로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가격은 어디서 정해질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회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은 A의 LC, A의 LW 비용을 통해, 비율을 통해 갖고 치즈가 와인에 대하여 말하자면 갖는 기회비용의 개념입니다. 그 별표가 붙어 있으면 외국이에요. 자, 일단 와인 대비 치즈의 상대 가격이라고 하는 게 결국 PC 오버 PW가 되게 되는데, PC 오버 PW 말하자면 여기서 PC 치즈 가격이 너무 낮아가지고서 치즈의 기회비용에도 못 미치는 어떤 그런 상태까지 될 만큼 치즈가 싸게 거래가 돼요. 시장 가격이 낮아요. 그럼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 상황인 즉슨 결국은 두 나라 모두 치즈 공장에서 노동자를 못 모을 거예요. 노동자들이 가급적이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와인을 만들어 가지고서 월급을 받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치즈 공장 노동자는 월급이 싸니까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건 다른 나라건 글로벌 차원에서 치즈 공급은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 요 세팅에서는 우리나라의 치즈 생산 기회비용이 외국보다 더 낮게 이제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뀌지 않아요. 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서 이제 치즈의 상대 가격이 약간 더 올라가가지고 자국에서 그 기회비용하고 같아요. 만약에 이제 그런 상태가 됐다고 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와인하고 치즈의 그 가격 비율하고 와인하고 치즈의 기회비용하고 사실은 두 개가 비율이 같아지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즈 가격이 이제 살짝 올라가면서 근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포도주를 생산하나 치즈를 생산하나 같은 월급을 받는, 말하자면 둘 다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포도주도 만들 수 있고 치즈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반면에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포도주가 더 나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기회비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서 치즈의 상대 가격이 점점 더 올랐어요. 그래서 두 나라의 기회비용 사이에 이제 말하자면 치즈와 와인의 그 가격 비율이 존재하는 그런 상태다. 그럼 자국 같은 경우는 이제 치즈만 생산을 하려고 할 겁니다. 반면에 외국에 있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포도주만 생산하려고 할 거예요. 이 시점에서 이렇게 그 치즈 대 와인의 글로벌 생산 비율을 보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는 그 노동의 총 캐파인 L을 이용해 가지고서 치즈만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치즈의 생산량은 아래쪽 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L 나누기 ALC 요게 될 겁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의 교육 상대방 같은 경우도 포도주만 만들고 있으니까 L 스타 나누기 A의 LW 스타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치즈 대 와인의 글로벌 생산량 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치즈 가격이 조금 더 올랐대요. 치즈 가격이 더 올라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기후비용을 똑같이 커버할 만큼 치즈 값이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PC 오버 PW가 A의 LC 스타 오버 A의 LW 스타 이렇게 되게 되면 자국의 근로자는 당연히 이제 치즈만 생산하고 있고요 이미 해외 노동자 입장에서는 포도주를 만들어도 되고 치즈를 만들어도 되는 레벨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치즈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가지고서 각 나라별로 생산해내는 그 생산물의 그 어떤 구성이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슬라이드를 통해서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만약에 치즈 가격이 더 올랐어요. 뭐 치즈 열풍이 불었는지 치즈 값이 더 올라가지고서 이제 타국에서도 와인하고 치즈 놓고 봤을 때 무조건 치즈 만든 게 나은 어떤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이제 처음에 저 식에서 보는 것처럼 PC over PW가 그러니까 치즈 프라이스 자체가 올라가 가지고서 A의 LC 스타 over A의 LW 스타 말하자면은 그 치즈를 만드는 기회비용을 압도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 자국의 근로자는 진작부터 치즈만 만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의 근로자들도 치즈만 만드는 어떤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글로벌 단위에서는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없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게 되겠죠.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 치즈의 상대 가격을 조금씩 저희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 가지고서 그거에 상응해서 그 치즈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과정을 봤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세로축이 이제 치즈의 상대 가격입니다. 말하자면은 그 와인 대비 치즈의 상대 가격이고 이제 서로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을수록 치즈 가격이 좀 싸고 위쪽에 있을수록 치즈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즈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자국 내 생산이 일어나게 되니까 첫 번째 계단이 쭈루룩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어느 순간이 가게 되면은 양국 다에서 말하자면 그 타국에서도 치즈를 만들어도 되고 와인을 만들어도 되고 하는 그런 상태가 오게 될 거란 말이죠. 그것이 이제 수직선에 해당하는 부분일 거고 그 다음에 위쪽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 치즈 값이 더 올라가 가지고서 아예 그 우리 교역 상대국에서도 기회비용 커버할 만큼 쟤네는 와인 만든 저 치즈 만든 거에 소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커버할 만큼 치즈 값이 올라가게 되면 이젠 두 나라가 죄다 치즈만 만들어내고 와인을 만들지 않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반영해 가지고서 이제 X축과 Y축을 잡아놓고서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그림이 보여주는 바는 일단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일단 RS로 표현되어 있는 게 이제 Relative Supply입니다. 말하자면 치즈의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 치즈의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예쁘게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식 상승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두 나라의 치즈에 대한 어떤 그 생산의 기회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계단의 높이를 보게 되면 첫 번째 계단은 말하자면 치즈를 잘 만드는 우리나라에서의 기회비용을 커버하는 수준이 첫 번째 계단인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경계선에 있는 거는 말하자면은 두 번째 그 타국에서 치즈를 만들까 와인을 만들까 걱정하게 고민하게 할 수준까지 인제 되었었을 때 그때 인제 레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런 상태가 됐었을 때에는 결국은 두 번째 계단으로 가 가지고서 말하자면은 어 좀 더 높은 가격에서 치즈가 거래되는 거고 치즈가 더 공급될 수 있는 양도 많아지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이제 쭉 늘어나는 그래서 RS Relative Supply가 계단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 공급 측면에서 봤었을 때에는 치즈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이제 공급량이 늘어난 걸 볼 수 있고요. 디맨드가 말하자면 이제 RD로 표현되어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말하자면 이제 처음에 국내에서 교육 없이 이제 사용을 할 때에는 수요량 자체가 이제 좀 작다는 거죠. 국내에서 이제 쓰고 있었었는데 이것이 이제 점점 그 치즈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 치즈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더 많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상태가 되면서 이제 다른 종류의 디맨드 커브를 그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위에 그림에서 나타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서 두 계단 사이의 영역에서 이제 치즈 값이 변동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즈 값이 변동함에 따라 가지고서 어떤 때는 자국에서 어떤 때는 타국까지 말하자면 그 생산의 캐파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갖다 묘사하고 있는 것이 리카르도의 무역 모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간단한 두 가지 품목입니다만은 치즈하고 와인하고 놓고 봤었을 때에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나름의 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득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봤었을 때에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그 전문화를 통해 가지고서 무역의 어떤 이득을 거둘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그림이 보여주는 어떤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문화를 하게 되고 전문화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국내 수요뿐만 아니라 해외 수요까지 충족할 만큼 추가적으로 더 생산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소득을 가지고서 내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말하자면 경제 전체의 후생이 높아지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이제 국가가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어떤 재화를 생산함으로써 말하자면 이제 그 자국뿐만 아니라 타국까지 후생이 증대되는 그런 모습을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왼쪽에 이제 자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수출을 하게 됨으로써 포도주 생산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전문화를 해가지고서 내가 좀 더 잘하는 치즈 쪽으로 이제 특화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국은 와인을 특화하고 외국은 치즈를 특화함으로써 생산량의 캐파 자체를 갖다 더 이렇게 양쪽 다 늘려버리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아까 이제 보셨듯이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글로벌 공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무역으로 인해 가지고서 아까 같은 경우는 자국의 치즈 상대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니까 자국의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치즈 생산을 더 해가지고서 더 많은 소득을 벌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무역을 함으로써 상대국 같은 경우는 원래는 치즈를 갖다가 충분히 이제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치즈 만드는데 소질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인을 더 많이 생산해가지고 우리나라 쪽에 팔고 그 돈으로 치즈를 사게 됨으로써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리카르도의 무역 모형이 시사하고 있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웃소싱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연결되어 가지고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역을 함에 있어 가지고서 치즈를 포도주로 혹은 포도주를 치즈로 전환함으로써 이제 말하자면은 일종의 직접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타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생산하는 어떤 그러한 그 생산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무역이 없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나라는 그 제한되어 있는 자원을 가지고서 자기가 소질 없는 부분에다가 이제 에너지를 써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었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만약에 무역이 없다고 하면은 모든 것을 자력갱생으로 다 만들게 되면
말하자면은 최고의 효율을 끌어낼 수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나라는 생산을 전문화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소비하길 원하는 여러 가지 재화와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무역이 허용이 될 때에 말하자면 처음에 무역 없이 살고 있었을 때의 생산 가능 곡선 이상의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어떤 그 리카르도 모형의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무역을 통해서 각국이 비교 우위를 갖는 재화를 생산을 하는데 더 전문화를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일종의 국제 분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는 생산이 더 확대가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서 각 나라의 소비가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이득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희가 이제 그 앞에 사례를 잠깐 돌아와서 좀 다시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국이 치즈 생산에 이제 비용 우위를 갖고 외국이 포도주 생산에 비용 우위를 갖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똑같은 재화를 양쪽에서 다 만들어요. 그러면 교육을 통해 가지고서 가격도 하나로 맞춰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양쪽 나라에 있는 노동자들은 같은 임금을 받을까요? 아니면 다른 임금을 받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똑같은 물건을 갖다 만드는데 전문화를 했단 말이죠. 결국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린다 그러면 사실 양쪽 간의 임금 비율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달라지는 거 아니 앞에서 봤었던 그 예를 가지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양국 간의 생산성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임금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그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세팅을 할 때에 제가 이제 그렇게 일부러 세팅하기도 했습니다만 치즈의 상대 가격이 1대1이 되도록 그 가격 레벨이 지금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점 포인트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 레벨이 된다고 했었을 때 치즈 가격은 파운드당 12불을 받고 와인 가격은 갤런당 12불을 받아요. 똑같은 12불을 받고 있는데 자국의 근로자는 치즈를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시간에 1파운드씩 치즈를 만들어내고 그 치즈는 1파운드당 12불을 받기 때문에 시급을 12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포도주 생산에 전문화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 결과 어떻게 되냐 그러면 결국은 3시간에 1갤런 뽑아내거든요. 포도주를. 타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제 12불당 그 1갤런당 12불을 받으니까 포도주는 그러면 결국은 얘네들은 시급이 4불이에요. 그러면 자국이 상대적으로 타국 대비 3배의 시급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러한 그 상대적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각 산업의 생산성 비율 차이가 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국 같은 경우는 우리 세팅입니다만 치즈에서는 타국 대비 6배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고요. 포도주에 있어서는 1.5배의 생산성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두 나라가 교역을 하고 보니까 급여상으로는 한 3배 정도 우위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에 분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식의 결과가 나냐 그러면 결국 치즈 1파운드당 12불을 갖다가 만드는데 근로자 한 사람이 붙어가지고서 시급 12불 받아가면서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치즈 1파운드 만들면 원래는 시급이 비용이 24불 들 거를 대신 포도주 1갤런을 만들어요. 근로자 3사람이 달라붙어 가지고서 시급 4달러를 받아가면서 시간당 말하자면 1갤런을 뽑아내 가지고서 12불을 만든단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포도주 만드는데 소질이 좀 없으니까 사실은 12불짜리 시급받는 비싼 시급 주고서 사람 2명이 붙어야 만들 수 있으니까 원가가 아마 타국보다 비쌌을 거예요. 그래서 양국 간의 분업을 통해 가지고서 다국은 치즈 생산에 특화를 하고 외국은 포도주 생산에 특화를 함으로써 서로 이제 교육을 하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후생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모습이 리카르도의 모형 안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생산성과 임금이라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 결국은, 야, 그러면은 돈 많이 벌고 괜찮은 월급 받아가는 건 너네가 다 하고 우리는 돈 못 벌고 이런 것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낮은 임금은 낮은 생산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산성이 높다 그러면은 사실은 임금도 같이 올라간다는 것인데요. 미국과 지금 오른쪽 그림은 이제 그런 겁니다. 미국하고 비교한 그 다른 나라들의 상대 임금인데요. 결국 이것을 보게 되면 상대적인 생산성하고 비슷하게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는 한국이 대략 한 중간쯤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라는 거죠. 1975년 기준으로 한국의 임금은 미국 임금의 5%에 불과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후에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서 한국이 계속 발전해 왔기 때문에 한국의 노동 생산성이 향상함에 따라 2007년 기준으로는 미국의 한 절반 정도까지는 노동 생산성이 따라왔어요. 임금도 거의 미국의 한 절반 이상 따라왔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시간을 두고 보면 생산성 향상에 따라 임금도 오르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앞에서 본다 그러면 결국 노동 투하 대비 그 아웃풋의 그 비율이 말하자면 시간과 함께 점점 더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결국은 교육을 통해 가지고서 얻을 수 있는 상대 임금의 격차도 점점 줄어들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단일 요소 리카르도 모형, 그리고 이제 생산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좀 알아봤었고요. 현실은 이제 매우 간략하게 투격을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리카르도 모형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교육의 모습,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가격 결정의 논리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임금 격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제의 어떤 복잡한 모습을 완벽하게 다 캐치하지 못하지만 그 국제 무역을 움직이는 중요한 어떤 줄기들은 다 캐치하는 모습을 이 속에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말하자면 경제학이 가지는 어떤 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제 무역 이론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고전적인 형태의 리카르도 모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좀 다 커버하지 못한 리카르도 모형의 이제 일부 그 담론들을 좀 커버를 하고 이제 책의 다음 타장으로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또 건강하게 이렇게 생활하시길 바라고요. 일교차가 크니까 건강 관리에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히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